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이상적인 미술이 있다. 하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미술을 아돌프 히틀러는 1937년에 퇴폐미술이라고 규정지었고, 독재자의 사회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손실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독일 변호사 요제프 하우브리히가 있었다. 하우브리히는 정치적 혼란과 역경에 소실되어가는 작품을 수집해 전쟁이 종결된 후 1946년 켈렌시에 기증을 한다. 그 당시 21세 학생이었던 페터 루드비히는 쾰른 대학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 전시를 보게 되는데, 그 이후 마인츠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다. 1946년 요제프 하우브리히 기증으로 시작해 루드비히 부부는 350여 점의 작품 기증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작품 기증을 통해 창립된 역사를 지닌 루드비히 미술관이 있다. 루드비히 미술관에서 세계적인 화가이자 조각가인 케테 콜비츠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양대 세계대전에서 아들과 손자를 차례로 잃습니다. 전쟁의 희생자가 된 두 젊은이의 이름은 모두 페터였는데, 당시 온 나라를 휩쓸던 애국주의의 열풍에 휩쓸려 아직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18살의 지원으로 입대를 합니다. 콜비츠는 아들이 전쟁터를 보내는 것이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말려보았지만 끝내 아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얼마 후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고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경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아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어머니의 관점에서 또 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죠. 그 후 그녀는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희생된 이들의 고통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도 어머니가 있고 침략을 당한 국가에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모든 군인들은 어머니들의 자식들입니다. 따라서 전쟁터에서 죽은 자식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은 자식의 어머니도 모두 전쟁의 희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조각가 에르스트 바를라흐는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쟁의 부당성과 비극을 알린 작가입니다. 루토교 집안에서 태어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시대는 난폭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애국주의자에 빠져 열렬한 전쟁 지지자로 컸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지원하여 참전한 후 전쟁에 반대하게 되죠. 그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회의를 작품에 반영합니다. 전쟁을 가기 전엔 복수라는 공격적인 인간의 모습을 강조했다면 전역한 뒤의 작품은 전쟁의 비극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바뀝니다. 그의 1세 이때의 사건은 1929년에 일어납니다. 발라흐는 막데버그시에서 독일군을 주모하는 조각 작품을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받습니다. 발라흐는 요청을 수락했고 두 사람의 조수와 함께 막데버그 기념 조각을 완성하죠.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바라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작품은 묘비 앞에 서 있는 군인들과 전쟁의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세대에 속한 뒷줄의 세 군인은 전쟁의 기간이 적힌 십자가 묘비로 모여 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전쟁에 뛰어든 헐렁한 옷을 입은 소년병, 그 옆 번장한 청년은 맹목적으로 상부인의 지시를 따르는 군인을, 좌측의 노병은 어떻게든 책임을 완수하려는 굳은 의지를 각각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맨 아랫줄에 세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세 사람은 각기 다른 표정으로 두 권을 뒤집어 쓴 채 겁에 질려 있는 여인, 전사한 군인, 그리고 방독면을 쥐고 괴로워하는 남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을 나타내죠. 그는 정부에서 원하는 영웅적인 모습이 아닌 전쟁의 참상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참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는 평생 소외된 계층의 노인, 소년, 장애인, 노동자, 갇힌 사람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던 작가입니다. 그는 한때 정부의 반대편에서 퇴폐미술 작가로 낙인 찍혀 잊혀질 뻔했으나 나치 정권이 끝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08년 칸딘스키는 자신의 일생을 바꾸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스케치를 끝내고 해질 무렵 생각에 잠긴 채 돌아와 화실문을 여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나는 깜짝 놀라 발을 멈추고 그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특별한 주제도 없었고 알 수 없는 대상을 그렸으며
전체가 불타는 듯한 색을 반점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바로 이젤 위에 옆으로 세워놓은 나의 그림이었다. 그러나 칸딘스키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곧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렸다. 이 경험으로 보편적인 성질이나 어떤 대상의 묘사는 불필요할 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경험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졌던 것은 아니다. 사실 법률과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1895년 인상파 전시회를 보면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모스크바에 열린 프랑스 인상파 전시회에서 모네의 그림 낯가리를 처음 보았을 때 무슨 그림인지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전시작품 목록에서 대조해 본 후 그것이 볏짚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사실적 재현을 거부하는 회화가 단순히 장식적인 위험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술가가 느낀 감동이 감각적으로 구체화되어 감상자의 감동에 전달되지 않으면 예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같은 쌍방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칸딘스키는 음악과 유사성을 들어 설명했다. 한때 음악가가 되려고 했던 그에게 색채란 음악의 소리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남달리 좋아한 파랑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음악적으로 말하면 밝은 파랑은 플룻과 진한 파랑은 첼로와 닮았다. 그리고 깊고 짙은 파랑은 콘트라 베이스의 경이로운 음향과 유사하다. 장중한 형식을 갖춘 파랑의 음향은 오르간의 저음과 비교할 수 있다. 음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칸딘스키는 음악이 현실의 소리로 재현하지 않더라도 듣는 이의 영혼에 호소할 수 있듯이 색채와 형태, 구도만으로 보는 이에게 호소할 수 있으며 이를 추상화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립했던 시기인 1911년 칸딘스키는 마음이 맞는 친구 프란츠 마르크와 함께 청기사파 그룹을 결성한다. 마침내 거의 완전에 가까운 추상화를 그리게 되는데 청기사 그룹의 활동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잠전한 마르크의 죽음으로 2회의 전시를 끝으로 해산되지만 후대의 많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오스카 코코슈카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표현주의 대표 화가이자 시인이며 극작가이다. 코코슈카는 1909년 귀족들과 부르주아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그들은 코코슈카의 초상화를 그리 좋아하진 않았다. 코코슈카의 그림은 인물이 드러나는 외향의 모습이 아닌 영혼까지 꿰뚫어 묘사하는 심리적 초상화였기 때문이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바람의 신부가 있다. 코코슈카는 1914년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미망인이었던 알마 말러와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으로 국제적인 큰 명성을 얻지만 알마에게 실현을 당한다. 어두운 밤 거친 폭우가 그들의 주위를 에워싸고 여인이 지친 듯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남자는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절대로 이 여인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두 눈을 뜨고 한쪽 손에 힘을 주어 잡고 있다. 이별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을까? 두 연인의 모습은 창백하고 거칠고 암울한 화면은 코코슈카의 불안한 마음과 애절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다. 알마와 이별 후 코코슈카는 알마와 같은 크기의 인형을 만들어 유명 디자이너 옷을 입히고 그 인형과 먹고 자고 심지어 마차에 태워 산책까지 함께하는 기행을 보였다. 오랫동안 그녀를 향한 맹목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어느 날 알마가 더 이상 자신의 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튜닐스의 작품을 끝으로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접는다. 1931년 나치가 집권하면서 코코슈카는 퇴폐 예술가로 낙인 찍혀 전시는 물론 작품 활동까지 제한당하지만 1934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에 살면서 주요 도시의 풍경과 초상화 그리고 나치에 항거하는 정치적 이념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간다. 1913년 태양의 승리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오페라 작품을 하게 된다. 말레비치는 이 혁신적인 공연의 의상을 담당하고 그 의상들 중 한 벌에 검은 사각형을 그려 넣는다. 위의 작품처럼 어떠한 대상도 없는 세계를 표현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절대주의라고 불렀다. 이 시기부터 일정 기간 실제로 일련의 절대주의 연작을 그린다. 말레비치는 칸딘스키처럼 표현주의 추상화도 아니며 몬드리안처럼 근본적인 조형 원리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즉, 말레비치가 그린 사각형, 동그라미, 십자 모양의 도형은 형태와 색채의 구성에 의한 추상도 아니며 피카소처럼 형태를 구조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도달한 추상도 아니다. 말레비치의 추상은 모든 대상이 사라진 근원적인 무의 상태를 뜻한다.
블랙스퀘어는 방 모퉁이 벽 가장 높은 자리에 배치되어 전시했다. 그 자리는 러시아인들이라면 러시아 정교회의 성인 이콘이 자리하는 위치이다. 정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러시아 모든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성스러운 그 자리에 말레비치는 검은 광장 블랙스퀘어를 그 자리에 두어 특별한 정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고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말레비치에 따르면 형태에 따른 이성과 논리는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순수한 느낌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에게 사각형은 감정을, 흰색은 물을 의미했다. 또한 검은 사각형은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로 보았다. 말레비치의 예술 세계도 검은 광장을 그리기 직전까지는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입체파를 답습했던 시절이 있었다. 추수하는 농부에서 원뿔형, 원통형으로 농민의 신체와 복장을 표현한 것이 입체파였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스탈린 치하에서 누구든 사회주의에 맞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했던 그 시절에 말레비치는 많이 답답했다. 그는 태페 미술가로 모든 공직에서 추방되고 벽지나 패브릭 원단 디자인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 초상화는 그 시절의 자신의 저하상 르네상스 화가로서의 모습을 그린다. 틀림없이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유명한 저하상을 반영하고 있다. 화가는 오른쪽 아래 구석 자신의 그림에 검은 사각형으로 서명을 했다. 말레비치는 이 초상화를 그리고 1년 뒤 세상을 떠난다. 살아생전 탄압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없었던 1935년 말레비치는 죽기 전 자신의 관에 디자인을 했는데 이 관 뚜껑에 검은 사각형과 원을 장식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자신만의 본질이 느껴지는 작품들에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으로 세상에서 잊혀질 뻔했던 작가의 작품을 보는 기분이 점점 묘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더 많은 20세기 거장들이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전시되고 있어요. 8월 24일까지 계속되니까 꼭 가셔서 원화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세기 거장들의 예술운동 2부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와 함께 찾아올게요. 다음 소식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